주 독서 미팅으로 백만장자 시크릿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안상순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안상순 사장님 165페이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순 사장님. 자기 가치를 높이는 의식을 수행하라. 나는 자주 30m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당신의 가치 있음이나 없음보다는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바꾸는 편이 훨씬 쉽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정정긍긍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라. 그 편이 빠르고 돈도 덜 든다.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판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텐가. 미안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개똥 같은 말이다. 다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건 달라질 것은 없다. 당신이 믿고 받아들여야 효과가 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해줄 수 없다. 이제 한 가지 게임을 해보자. 내가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에게 해온 일인데 당신의 분위기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자격을 수여하겠노라. 이제부터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될 테니까 절대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우물거리지 말고 전화 통화도 그만두고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두어라.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어도 좋다. 턱시도가 최고겠지만 여성들은 파티에 갈 때 입을 만한 이브닝 드레스와 구두 차림이면 좋겠다. 그렇게 우아하고 좋은 옷이 없으면 지금이 새 옷을 사야 할 테다. 되도록이면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하자.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 준비, 시작.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대를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하노라. 됐다. 끝났다. 이제 일어나서 고개를 높이 들어라. 당신은 이제 가치 있는 인물로 거듭났다. 현명한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나는 무가치하다는 쓰레기 같은 생각을 던져버리고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 잘 주기 위해 잘 받는 연습을 하라.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엠마를 존중해서다. 이 말에 대해 나의 의견을 최대한 우아하게 밝혀보자면 무슨 헛소리야? 그 말은 대지죽으로나 퍼줄 찌꺼기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려주자며 그런 말은 당신이 주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이용하는 선전 문구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뜨거움과 차가움, 맑음과 어둠, 밝음과 어둠, 왼쪽과 오른쪽, 안과 박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하다. 주고받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사람은 산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해 보라. 많은 사람이나 받을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나? 두 개가 1대1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주고받음이 항상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따져보아도 똑같이 중요하다.
게다가 줄 때의 느낌은 어떤가?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스럽다. 거꾸로 당신은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려 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속상하고 우울해질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받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에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당신은 그들이 느끼려 했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고 있다. 대신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왜냐고? 에너지 작용 때문이다.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안에 갇혀 있게 된다. 그런 갇힌 에너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흐르기 쉽다. 더 심각하게는 받지 않으려 하는 당신의 태도가 우주에게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간단하다. 당신이 받을 몫을 거부하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가난한 사람들이 못나서 혹은 가난할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받지 않으려 하고 부자들은 기꺼이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혼자서 숲으로 캠핑을 갔을 때 일이다. 이틀 정도 묵을 것을 예상하고 바람막이 텐트를 쳤다. 방수천의 잎부분을 나무에 묶어놓고 밑 부분을 땅에 고정시키면 내 머리 위로 45도 기울어진 지붕이 생긴다. 텐트를 친 게 천만다행이었다. 밤새 비가 왔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텐트의 보호를 받는 나와 물건들은 전혀 젖지 않았지만 방수천 밑부분에는 깊은 웅덩이가 패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자연은 풍성하지만 분별력이 없다. 비가 내리면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다. 한쪽이 말라 있으면 다른 쪽은 두 배로 젖는다. 돈이 흐르는 방식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 수조 원에서 수조 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 그 풍성함은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다. 그렇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고 돈도 마찬가지다. 세미나를 진행할 때 나는 이 시점에서 특별 기도문을 가르친다. 그날 숲에서 깨달은 것을 토대로 만들어낸 기도문인데 약간 장난스럽긴 하지만 교훈은 분명하다.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장을 몇 번 따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어 한다. 축복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전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 반대되는 생각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다.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것을 집어던지며 당신은 돈이 찾아 들어올 것이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큼 보상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그들의 희생양의 자리에 앉힌다. 제대로 보상받으며 어떻게 착한 희생양이 될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더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착한 사람이라서 가난하다고 말이다. 그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다. 세미나에서 한 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부자가 되어도 괜찮은 거로군요.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닌가요? 부자가 되어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전보다 10배를 더 벌고 있으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아직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와 가족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온다.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잡아라. 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기 때문이다. 개 중에는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진정한 부자가 되어 당신처럼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빈털터리 신세보다 그 편이 훨씬 낫다. 물론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탐욕스런 돼지가 되면 어떡해요? 우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뿐이다. 자기 실패를 합리화하는 변명이자 자기 내부의 경제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들이 하는 소리다. 현혹되지 말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겠다. 돈은 지금의 당신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비열한 사람이라면 더 비열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다정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욕심쟁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짐으로써 더 넉넉해질 것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주머니가 텅 빈 사람일 게 틀림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신에게 양분을 제공하라.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특별한 금전관리 시스템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놀이통장을 마련하라고 한다. 이 통장에 들어가는 돈은 당신이 백만장자처럼 느낄 수 있게 양분을 제공하는 활동에 쓰여야 한다. 받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확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둘째, 돈을 찾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한화하는 연습을 하라. 우습게도 내가 빈털터리였을 때는 땅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봐도 절대 그 지저분한 동전을 집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부자가 된 지금은 돈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주어도 기뻐 날뛴다. 행운에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에 입을 맞추고 크게 소리친다.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다. 고맙다. 고마워.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다. 돈은 돈이고 그 돈이 내 눈에 띄인 건 하늘이 보내준 축복이다. 나에게 오는 건 뭐든지 받을 자세가 되어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금세 없어지고 만다. 다시 강조하지만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다. 당신의 내부에 받을 상자를 크게 키워라. 돈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채우려 한다. 옷장이나 차고가 비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마 그렇게 빈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용량을 키우면 많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이치다. 게다가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온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하나를 보면 다른 10가지도 짐작할 수 있다. 한 부분에서는 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부분에 가서 달라질 리 없다.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은 삶의 다른 좋은 것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화하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군. 이게 원래 방식인가 보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하자고 결정하게 된다. 하나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어디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많은 연습을 한다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당신이 받은 축복 하나하나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잘 받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1번째, 잘 받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라. 칭찬을 들을 때마다 고마워요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을 똑같이 칭찬해 주려고 하지 말라. 상대의 칭찬을 빗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 칭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소유하라. 2번째, 어떤 돈이든 찾거나 받을 때 열렬하게 기뻐하라. 나가서 소리쳐라. 난 돈이 붙는 자석이다. 고맙다, 고마워. 준 돈, 선물로 받은 돈, 정부에서 받은 돈, 월급으로 받은 돈, 사업으로 번 돈, 우리 모두 다 해당된다. 우주는 당신의 믿음을 지원해 주려고 한다. 당신이 돈이 붙는 자석으로 계속 소리치며 그리고 그 증거가 있으며 우주도 더 많이 보내줄 것이다. 3번째, 자신의 응석을 받아주어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당신의 몸과 마음에서 새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을 하라. 마사지, 매니큐어, 페디큐어를 받아라. 근사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즐겨라.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라.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나는 풍요롭게 산다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낼 것이고, 그러면 우주는 알았다고 답하며 자기 한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당신에게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안상수 사장님, 첫 스타트로 에너지 듬뿍 담아가지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좀 받는 거를 평소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해서 어떻게든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돈뿐만이 아니라 사랑, 평화, 행복, 모든 만족까지 함께 찾아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받는 연습을 평소에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행동 지침 11, 마인드 11, 여기서부터는 한인천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11.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선택한다. 학교에 가라. 좋은 점수를 받아라. 좋은 직장을 잡아라. 안정된 월급을 받아라. 시간을 지켜라. 열심히 일해라. 그럼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줄 수도 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을 들춰보면
바로 이런 충고가 나온다. 이 말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주위 사람들은 살펴보거나 당신의 경험을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문제는 이 안정된 월급이라는 말의 이면에 숨은 뜻이다. 안정된 월급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당신이 벌 수 있는 능력만큼 따라주고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보통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정된 월급이나 시간제 봉급을 선호한다. 다달이 똑같은 양의 돈이 똑같은 시기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 안정감이 필요해서다. 그런데 그것에는 대가가 따른다. 부자가 될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안정된 삶을 바라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그 마음이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은 내 실력으로 이 이상 벌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 혹은 편안할 정도로만 버는 편이 나라는 것이다. 부자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쪽을 선호한다. 완전히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방식을 택한다. 부자들은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수익으로 소득을 벌어들인다.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총 수입의 몇 퍼센트를 받기로 하고 일한다. 높은 연봉을 받기보다 스톡옵션과 이익을 배분하는 인센티브제를 선호한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보장은 없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흔히 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부자들은 자신을 믿는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만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상이 필요하다. 보장이 필요하다. 최근에 어느 홍보 담당 컨설턴트가 나한테 찾아와 한 달에 4,000달러를 받고 일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나는 4,000달러를 들여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달에 2만 달러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내가 또 물었다. 그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녀는 그래도 자신이 그만큼의 시간을 들일 것이기 때문에 4,000달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난 시간당으로 계산하고 싶지 않소.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줄 이유가 없지 않소. 반대로 당신이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더 받을 자격이 있겠지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광고 효과의 50%를 주겠소. 실적이 좋으면 한 달에 1만 달러도 받을 수 있어. 4,000달러의 2배가 넘는 금액이요. 그녀가 받아들였을까? 거절했다. 그녀가 빈털터리였을까? 그렇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응해서 보상받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내기 전까지 그녀는 계속 그 상태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그런데 이 전략의 문제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부자들의 원칙인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라는 원칙이 깨지고 만다. 시간당 계산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없애버린다. 시간당 급료를 받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동료 없이 혼자 일하는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등은 수익을 다른 사람과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기껏해야 웬만큼 살아갈 정도만 번다. 당신이 볼펜 장사를 하는데 5만 자루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업체에 연락해서 5만 자루 볼펜을 주문하고 물건을 보낸 다음에 당신이 벌어들인 수익을 즐겁게 계산하면 된다. 반면에 당신이 마사지 치료사인데 당신의 마사지를 받으려는 사람 5만 명이 문 밖에 줄 서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떻게 하겠는가? 볼펜 장사를 택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맨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에게 약간 늦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설명하는 수밖에. 목요일 3시 15분,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이 시간에 다시 와 주십시오.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여러 명으로 복제하거나 사업 규모를 늘릴 방법을 찾지 않는 한 빠른 시일에 부자가 되기 힘들 뿐이다. 월급이나 시간당 급료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가치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내가 하는 대답은 대충 이렇다. 그건 누구 생각인가요? 당신의 사장은 줄 만큼 주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요. 지불 체계를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전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직접 시작해 보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면 확실하게 당신의 가치만큼 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충고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시장에서 진짜 가치를 시험받기가 두려운 것이다. 결과에 따라 보상받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머리에 막 박혀있던 조건들을 벗어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리에는 안정된 월급이 곧 정상적인 보상체계라는 과거의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부모를 탓할 수는 없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비난하고 싶겠지만 말이다.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을 보호하려 하고 자식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자식에게 부모들이 제일 흔하게 하는 말은 언제 진짜 직장을 잡을 거냐는 종류의 말이다. 나는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너무나 괴로워했지만 아버지는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래, 나무 밑에서 월급 받아갖고는 절대 부자가 못 되지. 직장을 잡을 거면 수익의 몇 퍼센트를 떼어달라고 해. 그게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나는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사업을 하라. 건당 수수료를 받아라. 총 수입이나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아라. 스톡옵션을 받아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당신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개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자기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둘째, 버는 돈의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자기 사업을 하면 차량 유지비, 출장비, 교육비, 주택비 등의 비용을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만으로도 자기 사업을 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된다. 첫째, 수수료 체계로 일하는 영업자가 될 수 있다. 판매 쪽은 보상이 큰 직종 중 하나다. 잘하면 큰 재산을 모을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방면에 유능한 사람들이 수십 명씩쯤 있는 데다가 그들의 상품과 시스템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다. 약간의 돈만 있으면 판매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조금만 관리해도 사업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당신이 잘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성공하려면 시간과 에너지의 훈련이 필요하다. 잘하면 한 달에 2만에서 5만 달러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다. 어쨌든 판매자가 되는 것만으로 세금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상품을 소개하는 즐거움과 함께 큰 돈까지 덤으로 벌 수 있을지 모른다. 당신의 직업을 계약자의 입장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당신이 곧 직원이자 사장인 회사를 운영하는 셈이다. 고용주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되 당신 대신에 당신의 회사와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몇 가지 법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해야겠지만 고객이 한둘이라도 더 생기면 그만큼 사업주로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커지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우리 사장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회사가 직원 한 명을 고용한 데에는 상당한 고정비용이 들어간다. 월급이나 주급을 줘야 하고 그 직원이 버는 소득의 25%나 그 이상을 정부에 내야 한다. 거기에 직원용 복지 혜택 비용까지 추가하면 당신을 독립된 사업자로 고용하는 편이 회사 입장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직원으로 받는 혜택이 사라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세금을 적게 내고 남는 돈으로 당신이 직접 필요한 혜택을 누리면 된다. 결국 당신이 자신의 가치만큼 버는 방법은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방법이다. 나의 아버지가 한 말씀이 옳다. 나무 밑에서 월급 받아갖고는 절대 부자가 못 되지. 직장을 잡을 거면 수익의 몇 퍼센트를 떼어달라고 해. 그게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해. 현명한 충고 아닌가.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가 일한 결과로 보상받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1. 현재 주급이나 월급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회사의 수익과 당신이 산출한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어 사장에게 제시하라. 자기 사업을 한다면 직원이나 중요한 공급업체들이 산출한 결과와 당신 회사의 결과에 따라 보다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어라. 이 계획을 즉시 실천에 옮겨라. 2.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와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합류하거나 당신이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거나 당신이 일하던 회사와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당이 아니라 실적과 결과를 보상받아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한인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쭉 읽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각자 조금 나눠주실 수 있는 그 내용을 좀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예, 백만장자 마인드 12. 여기서부터는 김소은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둘 다 가질 수 있다. 부자는 둘 다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만 생각한다. 부자는 풍요로운 세상에 산다. 가난한 사람은 한정된 세상에 산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저소득층과 대개의 중산층은 부족함을 바라본다. 딱 그 정도밖에 없는 거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들 삶의 모토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겠으나 당신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서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은가? 사업을 잘 하면서 인생을 즐기고도 싶은가? 부자가 되고 싶지만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가?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줄 알고 고민에 빠지는 반면 부자들은 둘 다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두 가지 모두를 가질 방법을 탐구하라. 부자들은 대치되어 있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앞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자신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라.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질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부족하고 한정된 세상에서 벗어나 무궁무진한 기회를 얻고 가능성의 우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한 공급 업체에서 예정되어 있던 추가 경비가 발생했다며 그 경비를 나더러 지불하라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비용을 공급업체 측에서 지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그것은 그쪽에서 처리할 문제다. 다음에 또 일을 하게 되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다시 협상할 마음은 있지만 이미 합의를 하고 서명이 끝난 계약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이런 경우 만일 내가 빈털터리라면 계약한 금액에서 한 푼도 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 생각을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 업체와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큰 싸움이 벌어지기 쉽다. 내가 이기거나 그쪽이 이기거나 어쨌든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사고방식을 훈련한 지금은 내가 그에게 추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가 우리의 계약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목표는 둘 다 갖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몇 달 전에 나는 애리조나에 별장을 사기로 했다. 관심 있는 지역을 돌아다녀 보았는데 만나는 부동산 중개인들마다 하나같이 이 동네에서 서재 하나 침실 3개가 있는 집을 사려면 100만 달러에서 최소 20에서 30만 달러를 더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의 목표는 100만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그런 집을 사는 것이었다.
웬만한 사람들은 집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든가 돈을 좀 더 투자하기로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지역에서 집주인 한 명이 연락을 해왔다. 내가 바라는 그런 집을 20만 달러 깎아서 100만 달러도 안 되는 값에 팔겠다는 것이었다. 의지의 힘이 또 한 번 그 위력을 입증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모님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좋아하지 않는 일에 노예처럼 매여 살지 않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그분들의 반응은 다른 부모님들과 비슷했다. 꿈속을 헤매고 있구나.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또한 이런 말씀도 했다. 일은 일이고 재미는 재미야. 살 만큼 버는 게 우선이야. 그 후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즐기면 되는 거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말대로 하면 난 부모님과 똑같아질 거다. 안 돼, 난 둘 다 갖겠다. 과연 둘 다 갖기가 힘들었을까? 당연하다. 집세와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둘 다 갖겠다는 목표를 잊지 않았다. 내가 싫어하는 업무나 회사에 안주하지 않았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부자가 되었다. 이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재미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어서 좋다.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 둘 다라는 생각은 더욱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분과 삶의 다른 측면들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리화한다. 적어도 다른 것들만큼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라. 돈은 중요하다. 돈이 인생의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지 않다니 당치도 않다. 당신의 팔과 다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않은가? 돈은 윤활유다. 삶을 미끄러지듯 움직이게 해줄 수 있다. 돈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 또한 갖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갖거나 할 수 있는 자유를 말이다. 돈은 삶의 좋은 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게다가 돈이 없으면 문제로 걱정하느라 에너지 낭비할 필요도 없다. 행복도 중요하다. 여기서 또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돈과 행복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런 믿음은 당신을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프로그래밍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부자들은 둘 다 가지려 한다. 당신에게 팔과 다리 모두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돈과 행복도 둘 다 있어야 한다. 멋지지 않은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 부자는 케이크를 가져갈 수 있고 당장 먹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중산층은 케이크는 너무 비싸니까 한 조각만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은커녕 케이크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넛 하나를 주문하고 그 구멍을 노려보며 왜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할까 고민한다. 케이크를 먹을 수 없다면 가져봤자 무슨 소용인가? 그걸로 뭘 하겠는가? 선반에 놓아두고 쳐다보겠는가? 케이크는 맛있게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돈은 돌면서 모두에게 가치를 만든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가 덜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의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자기 패배적인 프로그래밍일 뿐이다. 세상 부자들이 돈을 다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갈 돈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내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에는 돈이 매일매일 찍혀 나오고 있다. 돈은 실질적인 자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다. 부자들이
돈을 모두 갖고 있더라도 내일 수백만의 돈이 또다시 주인을 찾아 돌아다닐 것이다.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 사용되어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세미나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보겠다. 우선 참가자 5명에게 각자 물건을 하나씩 들고 나와 동그랗게 서라고 한다. 첫 번째 사람들에게 5달러를 주고 그 돈으로 다음 사람에게 물건을 사라고 한다. 그 사람이 펜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첫 번째 사람은 펜을 갖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5달러를 갖는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은 그 5달러를 가지고 세 번째 사람에게 클립보드를 산다. 세 번째 사람은 그 5달러로 네 번째 사람에게 공책을 산다. 내가 말하는 요점을 잘 생각해 보라. 똑같은 5달러짜리 한 장이 각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어냈다. 돈은 5달러가 있었을 뿐인데 그 돈이 5명의 사람을 거쳐 각 사람에게 5달러의 가치를 창출했고 전체적으로 합하면 25달러의 가치가 창출되었다. 5달러가 없어지기는커녕 한 바퀴 돌면서 모두에게 가치를 만들어냈다. 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째, 돈은 없어지지 않는다. 같은 돈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몇 년이고 돌아다닌다. 둘째,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순환에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보자. 당신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당신이 다 가져서 남들에게 갈 돈이 없을까봐 걱정이라면 그들이 자기 몫을, 사실 그런 몫은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챙기길 원한다며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당신이 더 많은 돈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말이다. 친절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건 좋은 말이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건 아니다. 둘 다 될 수 있다. 돈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도 부자가 되면 덜 착하거나 덜 순수해질 것이라는 통념도 다 집어던져라. 그런 믿음은 허접 쓰레기를 퍼담은 돼지죽 같은 것이고 이것을 계속 먹어대면 그냥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뚱뚱한 가난뱅이가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둘 다 갖는 일이긴 하다. 선한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라. 친절하고 간대하고 다정한 성품은 당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액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질이다.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특징은 당신의 영혼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이다. 돈이 사람을 착하게 또는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이것 아니면 저것 중 하나만 고르려는 사고방식이다. 게다가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은 당신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탬이 안 된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심각하다.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자식들의 힘을 무의식적으로 빼앗아 부리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감염시키지 마라.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싶으면 하나만 가져야 한다는 생각 대신 둘 다 갖겠다고 의지를 다져라. 선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둘 다 생각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행동 지침 12. 둘 다 가질 수 있다. 둘 다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꾸준히 생각하고 훈련하라.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라. 둘 다 가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이 돌고 돌아 모든 사람에게 풍요가 더해질 수 있다고 강력히 생각하라. 돈을 쓸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돈이 수백 명의 손을 거쳐 그들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친절하고 간대하고 다정한 성품을 지닌 데다 돈까지 많은 부자의 모습을 당신이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김소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만장자 마인드 13, 김기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만장자 마인드 13.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부자는 순자산을 계산한다.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흔히 돈에 관한 질문을 할 때 얼마나 버냐고 묻는다. 순자산이 얼마냐고 묻는 사람은 드물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골프장에서나 볼 수 있을 뿐이다.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돈에 관해 대화할 때는 대개 순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짐이 이번에 스톡옵션을 팔았는데 300달러가 넘어 폴의 회사가 이번에 상장했는데 800만 달러는 될 거야. 수가 회사를 매각했는데 이제 1200만 달러는 되겠어. 반면에 이런 말은 듣기 힘들 것이다. 이봐, 조가 이번에 연봉이 올랐다는데 들었어? 그래, 생계수당 2%까지 받았다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그날의 손님 자격으로 온 사람일 것이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 순자산이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적인 가치이다. 현금과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의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를 포함해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고 거기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다. 순자산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순자산을 높이기 위한 조건, 부자들은 근로소득과 순자산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안다. 근로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순자산을 결정짓는 4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순자산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 순자산을 높이려면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필수 요소들을 차례차례 살펴보자. 소득은 2가지 형태로 들어온다. 근로소득과 비활동소득이다. 근로소득은 실제로 일해서 버는 돈이다. 일상적인 직업을 통해 받는 급료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즉, 당신이 시간과 노동을 투자해서 버는 돈이다. 근로소득 없이는 순자산의 다른 3가지 요소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말하자면 근로소득은 우리의 경제적인 깔때기를 채우는 하나의 방식이다. 다른 상황이 다 똑같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람이 더 많이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것 하나만으로 전체적인 순자산을 늘리기는 어렵다. 그런데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람들은 순자산의 4가지 요소 중에서 근로소득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순자산이 없거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활동소득이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 소득처럼 당신이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이다.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깔때기를 채우는 소득의 줄기가 또 하나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하자. 이 2가지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 저축,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축도 중요하다. 당신이 떼돈을 벌게 되더라도 그 돈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소비 중심의 경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가진 돈이 얼마건 소비를 한다. 장기적인 균형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택한다. 소비 지향적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토는 3가지다. 첫째, 이것은 그냥 돈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돈이 별로 없다. 둘째,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되길 바랄 것이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돼. 파산했거든. 이것이 3번째 모토니까 소득을 벌어서 깔때기를 채우고 저축으로 그 돈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의 순자산 요소를 검토하기 어렵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투자를 할 수 있다. 투자를 잘할수록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순자산도 늘어난다.
부자들은 지금 운용법과 투자법을 배우는데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유능한 투자자가 된 자신에게 아니면 대신 자금을 관리해줄 유능한 투자자를 고용할 수 있었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자란 부자들만 하는 일이므로 그들은 그 방법을 알려고 들지도 않고 결국에는 빈털터리 신세로 남는다. 다시 말하자면 순자산의 공식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전부 중요하다. 네 번째 요소, 즉 간소화는 그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의 성패를 가르는 복병이 될 수 있다. 간소화는 저축과 동반하는 요소다.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데 핵심이 있다. 생활비를 줄이면 저축과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 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소개하겠다. 수는 23살 때 현명한 선택을 했다. 집을 한 채 구입했는데 당시 30만 달러도 안 되게 샀던 집을 7년 후 주택시장이 달아오를 때 60만 달러에 팔았다. 30만 달러의 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다. 그녀는 원래 새 집을 살 생각이었는데 세미나에 참석한 후에 다른 방법을 찾았다. 10% 이자가 붙는 부동산 투자 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생활 방식을 간소화하면 직장에 얽매일 필요 없이 투자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편안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새 집을 사는 대신에 동생과 살림을 합쳤고 나이 30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재반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는 계속 일하고 있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다. 사실은 1년에 6개월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6개월은 피지섬에서 보낸다. 풍광이 아름다운 데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서 그곳을 선택했다. 관광객용 숙소가 아닌 지역 주민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나이 30에 일에 얽매일 필요 없이 열대섬에서 1년의 반을 보낼 수 있는 그녀의 상황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당신 나이 40에 가능할까? 50살에는, 60살에는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이 모든 것은 수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을 간소화해서 얻어낸 결과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얼마가 필요한가? 대저택에 살고 별장이 3군데 있고 자동차는 10대가 있고 해마다 세계 여행을 다니며 캐비아를 먹고 최고급 샴페인을 마셔야 삶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좋다. 하지만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은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리라는 점 또한 각오해야 한다. 반면에 그런 장난감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훨씬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을 높이는 공식에는 4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다. 바퀴 4개짜리 버스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바퀴를 하나만 달고 운전하면 어떨 것 같은가? 속도는 느리고 덜컹거리고 운전하기 힘들고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한자리에서 빙빙 맴돌 것이다. 왠지 낯익은 상황 아닌가? 부자들은 4바퀴를 모두 달고 머니게임을 한다. 그래서 그들이 더 빨리 부드럽게 직선 코스로 비교적 쉽게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굳이 버스와 비교한 이유는 당신이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태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퀴 하나만 달고 머니게임을 한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상태까지 도달할 수 없으니 그저 사실이겠거니 믿을 뿐이다. 그들은 하킨슨 원칙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 즉 많이 벌수록 많이 쓰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차가 있던 사람이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좋은 차를 탄다. 집이 있던 사람은 더 큰 집을 산다. 옷을 좋아하던 사람은 더 좋은 옷을 산다. 휴가를 즐기던 사람은 휴가에 더 많은 돈을 들인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의 예외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면 거의 변함없이 지출도 따라 올라간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항상 순자산을 추적하라. 우리가 백만장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백만장자가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순자산을 말하는 것일까? 순자산이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순자산을 잔돈 따위까지 알아두는 연습을 하라. 단위까지. 이 연습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꿔줄 것이다. 깨끗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순자산이라는 제목을 써라. 0에서 시작해 당신이 목표로 한 순자산 X로 끝나는 도표를 그린 후에 오늘 시점에 현재 순자산을 적어라. 다음부터 90일 단위로 그 시점의 순자산을 적어라. 그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당신의 순자산을 추적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커지기 마련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처럼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고 결과가 나타난다. 순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날 것이다. 이 원칙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재정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라. 끝으로 능력 있는 금융 전문가들을 찾아 함께 상의하면서 순자산 증진 계획을 세우라고 권하고 싶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해주는 한편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저축과 투자 방법을 소개해 줄 것이다. 유능한 전문가를 찾는 최선의 방법은 친구나 동료가 직접 겪어보고 믿을만 하다고 추천해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전부 옳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금전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능한 전문가는 적절한 투자 방법과 소프트웨어 지식을 알려주고 추천해 줄 수 있다. 단순한 보험이나 펀드를 고르는 것보다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편이 낫다. 다양한 상품을 점검해보고 나서 관심 가는 분야를 고를 수 있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순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1. 순자산의 4가지 요소, 소득, 저축, 투자, 간소화를 모두 고려하라. 소득을 높이고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생활 방식의 간소화 방안을 찾아라. 2. 순자산을 계산하라고 정기적으로 추적하라.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현금 가치를 모두 합하고 거기서 부채를 빼라. 3개월에 한 번씩 순자산 기록 용지를 수정하고 관찰하라. 집중하는 곳이 커지는 법칙에 따라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순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3. 성공한 금융 전문가를 찾아라. 실적과 평판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라. 친구와 동료들에게 유능한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고 하라. 30분이 돼서 네, 여기까지 김기래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마무리까지 쭉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그룹장님을 소환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네, 읽어주신 네. 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그 자영업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다 보니까 그 매장 같은 데 취직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 가게를 갔어요. 액세서리 가게인데 귀금속을 함께 하고 있는 가게였어요.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저는 액세서리 판매하는 것보다 저는 어차피 친절할 거기 때문에 귀금속으로 친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하고 제 걸 차릴 때는 귀금속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은 팔고 싶지 않았어요. 금을 팔고 싶었어요. 자본은 없었지만.
아무튼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금가게, 기금속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했던 그 투자한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고, 저의 친절을 조금 더 수준이 있게 좀 사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점점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저렇게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나는 누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8년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배운 게 지금 이제 PM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찾고자 하고 노력을 하니까 진짜 원하는 어떤 삶에 도달을 하고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가 왔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런 게 오지 않죠.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살고 싶은 삶이 있을 때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산이 뭐냐? 지식과 건강이 우리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토대로 우리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 책에서 말하는 진짜 그 자산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는 너무 진짜 옳은 자리, 옳은 타이밍, 정말 훌륭한 어떤 그 기업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읽어주신 우리 사장님들 너무 감사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방금 전에 사장님들이 느꼈던 한마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전체 음소거 해제를 해볼 거예요. 전부 스스로 음소거 해제가 되시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한 귀절이라도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한 귀절이라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어떤 부분이 와닿았냐면 184페이지에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여기 1번, 2번이 있잖아요. 2번에서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와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당장 자기 사업을 시작하래요. 내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회사에서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퍼센테이지로 받아라.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않고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월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장 자기 사업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합류하거나 당신이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거나 당신이 일하던 회사와 독립된 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당이 아니라고 실적과 결과로 보상받아라. 실적과 그 퍼센테이지로 내 시간이 아닌 내 실력으로. 그러려면 내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세요? 말씀해 주실 분, 김성훈 사장님. 저는 잘 주기 위해 잘 받아라는 대목에서 세상의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 하늘이 시어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와닿았어요. 그동안 많이 주려고 애를 쓰고 계셨는데 제가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저는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한 적이 없어요. 남이 많이 가졌다고 내가 조금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도 남들한테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네, 황유연 사장님, 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네,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되게 많은데, 이 책 마지막에 우리 백만장자 시크릿 부자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이거를 뜯어내서 제가 따로 보관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좋은 이야기 되게 많지만, 행동지침 17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보상을 받으려면 노력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최고가 되어라.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라. 어,
각자의 노력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방법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원하는 삶을 원하시려면 사시려면 그룹에서 제안하고 또 리더들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잘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아침에 고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느낀 것은, 어, 저는, 어, 원하는 삶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끌어당기고 몰입하는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이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고기들을 우리 사장님들이 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게 부족했나 스스로 날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의미하게 하루가 가버리거든요. 그 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네트워크 업계에서는. 제가 진짜 첫 1년을 치열하게 보냈어요. 3개월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고, 그 후로 진짜 첫 1년을 치열하게, 진짜 모든 세포가 곤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되는 일이구나.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또 이제 그런 처음에 시작한 사장님들이라면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뜨거워야지 나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궁금해. 저분이 뭔데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그런 생각을, 호기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 첫 출발할 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1, 2, 3년.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저는 이제 되고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우리 파트너, 우리 사장님들을 후원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에 전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딱 제가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이 인생을 바꿔나가고 삶이 달라지고 소득이 좀 되고 뭔가 지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봐가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나누고 베풀면서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면서 내가 변화시키진 않죠. 그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했을 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너무 보람을 느껴서 정말 내가 지금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한테도. 지금 이걸 잘 안내하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제 스스로가 사실 좀 대견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라고. 전 너무 평범했던 사람이고 시골 농부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 앞에도 시골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학교리 그 시골에서 와가지고 내가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삶이 있었더니 차츰차츰 저를 변화시키면서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하겠어요. 책 속에서 전부 다 얻은 지식이고요. 그리고 행동했더니 결과가 나오더라. 그런 것들을 전 참 느껴서 이렇게 소통하고 책을 읽으면서 서로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읽은 것들이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 버리면 이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 사장님들이 한 부분이라도 느낀 게 있다면 또 공유해 주시고 우리 황교안 사장님처럼. 우리 저는 네네. 258페이지에 프롤로그, 에필로그 부분에 네. 일부에서는 이제 경제 청사진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2부에서는 행동 지침을 이제 1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달라지려면 기본 토대부터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의 구조가 수정이 되어야 한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읽은 것에 그치지 말고, 생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결국은 행동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결국 마지막은 행동이 액션이에요. 액션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냥 읽는 걸로 지식 충전하는 걸로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아웃풋으로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인생의 변화가 온다라는 거죠. 우리 정은지 사장님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도 내가 읽고 느낀 점이 단 한 줄이라도 있다면 각 방에서 사장님들이 카톡방에서 작은 액션이라도 해주는 게 사장님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다 보거든요. 다 봐요. 내 스폰서가 열정적이네. 그대로 따라서 하죠. 내 스폰서가 꼼짝 않으면 파트너들도 이러는 거구나. 카톡방에서 꼼짝 않고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요. 그래서 모범으로 사장님들이 카톡방에서 드러내셔야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이 책은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장님들이 각자 다 읽으세요. 나머지 부분은 각자 다 읽으세요. 그리고 맨 뒤에 부록 부분 있잖아요. 우리 황유한 사장님이 이거 부자 매뉴얼 이거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게 얇고 가지고 소지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마인드셋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게 하시길 추천드리고, 다음 달부터 읽을 책을 어제 김승준 그룹장님이 그 카톡방에 뭔가 글을 올렸는데 원인과 결과 법칙에서 제임스 앨런이 한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궁금해서 막 뒤져봤어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정말 여러 개를 들으면서 와, 이 책 우리 차장님들이랑 같이 읽었으면 너무 좋겠다. 사실 이 책 말고 노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노잉. 노잉이라는 책이 있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책보다도 먼저 이 책을 먼저 함께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거 같이 읽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사업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을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책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 또 말일이잖아요. 내일이 말일이니까 사장님들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목표가 없으면 한 걸음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시고 진짜 그 월말이라는 어떤 내 머릿속에 월말 마무리를 해야 돼. 마감을 해야 돼. 이 마감에 대한 어떤 이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달에 또 이번 달 내일은 우리 여의도 세미나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각자 목표도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 하셔서 우리 4월에 밝은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독서 미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지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